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0여 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2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쇄신을 주문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불안에 유가 보조금마저 깎이면서 화물차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원과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대란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화상으로 열립니다. 타이완 문제로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 협력 등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공사 반년 만에 지하차도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구청은 370만 원만 돌려받는 걸로 끝내서 지자체의 불안한 사후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일상 회복을 멈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획을 검토할 만큼 위험한 상황인지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는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4주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검토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비상계획은 단순히 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나 그것만을 국한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비상계획에 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기준이 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핵심 지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꼽았는데 이외에도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치명률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지표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위험도가 집중된 영역에 맞게 맞춤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이 커졌다면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고 전체 확진자 규모가 문제라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 개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거리두기 체계에서처럼 단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조치하는 방식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3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498명으로 81.2%, 비수도권이 346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으로 2주 만에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독감 증가의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거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사장마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문제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전국 86개 지구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입니다. 한 교실에 4명씩 시험을 치르는데 격리자 급증에 대비해 최대 7명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도 증상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실을 이용합니다. 일반 시험실에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들이 배치가 되고 별도 시험실에는 그 학생들 중에 체온이 높거나 기침 등 유증상자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감독관들도 유증상 별도 시험실은 전신을 감싸는 레벨 D급 방호복을, 무증상 시험실은 가운 형태의 5종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이런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112곳, 최대 3,099명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1곳에 383병상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당일날까지 병상 배치, 시험장 배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질병청과 확인을 하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상자도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호송을 받으며 옮겨진 문제지는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속에 보관합니다. 이어 시험 당일 아침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교육부가 모레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교문 앞에서의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관리 지침이나 방역 지침을 통해 수능일 교문 앞 응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대학별 평가에서도 교문 앞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험생 학부모들에게도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40대 연령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자 일단 부스터샷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50세 이상이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면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부스터샷의 감염 예방 효과가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93.1%, 화이자는 94%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연령층에도 자신 있게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ince the booster doses began to be rolled out in people aged 50 and over from September, we have identified no new safety concerns.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안팎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 감염이 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빠른 겨울을 앞둔 시점이어서 추가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We can massively reduce the worry about hospitalization and death due to COVID at Christmas and for the rest of this winter for literally millions of peopl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에서 감염자가 쏟아지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아직은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lways a risk that a blizzard could come from the east again as the months get colder. The best protection for our country is for everybody to go forward and get their booster. 미국 연방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스터샷 연령층을 50대로 확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과 정부를 동시에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걸 두고는 만행에 가깝다. 탁상 행정이 걱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주말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한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성 비례정당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 놓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현장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당과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잇따른 질책성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 후보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띄우고도 집권 여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지자들 목소리가 커진 게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 사격하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즉각 반영하는 등 입법과 예산으로 후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정 비판은 정기국회 기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정책 능력을 입증하려는 이 후보의 예산과 입법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합류를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도 일단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대위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는 당직 인사를 놓고 갈등이 드러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 기념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한껏 띄우며 공개적으로 역할을 요청했고 이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른바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김 전 위원장을 거듭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김 전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자금 고간지기인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교체하자는 윤 후보 측 물밑 요구가 나오자 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고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조찬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더욱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된 겁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윤 후보가 비공개 긴급 회동을 요청해 40분 동안 이 대표와 면담하며 의견 좁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호사관이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어떤 이견, 특정 인물에 대한 이견, 특정 직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캠프 규모에 이어 인선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일정을 맞추느라 열흘 만에 전달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지 2년 3개월여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받게 된 겁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엄정한 선거 중립을 요청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예방했습니다. 지난 5일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 거예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축하와 함께 체력을 잘 챙기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 수석은 앞서 문 대통령도 약속한 것이라며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때 문 대통령과 단일화까지 시도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특검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앞둔 김동연 후보에게도 축하난이 전달됐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력 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치판의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우리 격려해 주신 거로 알고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나아가 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자리에서는 덕담과 함께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도 난을 전할 예정인데, 지난 총선 이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심 후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 이 사건 고발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된 건데요. 최악의 선거 범죄라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피고인석에선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야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된 지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시장직을 두고 경쟁하던 전 울산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던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선거 개입의 피해자로 지칭하며 특히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입니다.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법정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찰의 표적 수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김기현 측근 비리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와 미션을 받았구나 짐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표에 앞서 증인석에선 울산시장 전 비서실장 박모 씨도 선거 석 달 전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작전과 같이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석에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은 경찰이 토착 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도리어 김 원내대표가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검찰과 국힘당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제1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이 검찰권 남용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송철호 시장 등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 원내대표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하도록 하거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2년 가까이 공전하던 재판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면서 비로소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20일에 다시 나와 남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15명에 증인도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 내년 3월 대선 전에 1심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어제 다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해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 담당관의 전신인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된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11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 4건 가운데 서면 답변을 요구한 건 처음인데 윤 후보 변호인은 수일 안에 사건 처리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전 정 변호사를 구속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소환했고 오후엔 구속 상태인 남 변호사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욱,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배임 뇌물 혐의와 당시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 고리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피의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일산대교 측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 때문에 인근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후보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재했습니다. 경기지사로서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에서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도의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에 대해 최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사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무료화는 20여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이어질 본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열립니다. 타이완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무역 협력과 핵 비확산 문제에서는 성과를 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번 첫 정상회담은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전화 통화를 2번 했지만 사전 준비를 통한 공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실상부 G2로 올라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회의입니다. And we'll win the world economic competition that we're engaged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21st century with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화상 연결 방식이지만 외교와 경제 관련 장관급 참모들이 모두 배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은 지난 토요일 외교장관 간 전화 협의를 통해 의제와 일정 등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장관들이 사전 논의한 타이완과 에너지, 이란 핵 문제 등이 우선 다뤄질 전망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무역과 사이버 보안, 핵 비확산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앞세워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 시 주석은 연일 미국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 이른바 핵심 이익에서 미국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要坚持向前看，朝前走，反对歧视性、排他性做法。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낮은 가운데 일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 회복이 급선무여서 무역 확대와 에너지 문제 등에서 절충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핵 비확산 차원에서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핵심 분야에서 입장 차이가 큰 데다 대면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합의문 형태로 공동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낮췄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주들에게도 희소식이면 좋겠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만큼 유가 보조금도 깎이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대란까지 겪고 있는 화물차주들의 걱정이 요즘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박공우 씨는 최근 장거리 콜은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운임은 똑같은데 고유가로 기름값 부담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 뭐 장거리 차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뭐 충청 일원 이쪽으로만 다니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 지난주부터 유류세 인하가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유류세가 줄어들면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유가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라 혜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화물 트럭 터미널 인근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유류세 인하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데요. 문제는 화물차주분들이 받는 보조금은 바로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주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름값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화물차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지원 액수는 유류세와 연동돼 있습니다. 유류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보조금을 더 주고 내리면 내린 만큼 덜 주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유류세가 20% 내리면서 경유는 리터당 116원이 줄었고 유가 보조금은 105원 정도 깎였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는 리터당 10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근데는 뭐 정부의 차원에서는 그걸 인하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 인하가 안 된 가격으로 넣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가 없죠. 화물차주들은 요소수 대란도 벅차다며 요소수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유가 보조금 삭감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좀 모든 비용을 전가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좀 생계까지도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화물차 운임 가격에 유가 변동분을 3개월마다 반영해주는 만큼 보조금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한정의 환경부 장관이 약 50만 리터인 현재 하루 공급량을 평균 공급량 수준인 60만 리터로 높여서 일주일가량 공급하면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요소수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요소수 생산업체와 제조업체, 유통 측 관계자들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국 100개 요소수 거점 주유소의 재고 현황이 이르면 오늘부터 하루 2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통해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군 여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상관이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논란이 잠잠해진 뒤에야 슬며시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20대 여하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5월 11일. 고 이해람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열흘 전입니다. 당시 공군은 A하사의 사망에 대해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 민간보다 통제되는 군대의 3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달 만에 변사 사건을 종결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서상관 이모 준이가 A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직을 결정하였고 유족에게 장례 진행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상담과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이준희가 A하사를 불러내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5월 21일 이준희를 불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준희는 당시 3월부터 4월 사이 2차례에 걸쳐 A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준희가 A하사의 숙소를 홀로 방문하고 음식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 간 것도 최소 7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자주 걸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준희는 A하사가 숨진 당일 대대 주임원사와 함께 A하사 집 방범창을 무단으로 뜯고 들어가 집을 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준희와 대대 주임원사에게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다시 이준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군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뒤 은근슬쩍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이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공군은 강제추행 등 사망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내린 거였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전군의 성폭력 사건을 선제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공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자백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성능 개선 공사를 마친 지 반년 만에 곳곳이 갈라지는 지하차도. 알고 봤더니 명백한 부실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담당 구청은 하자 보수 조치 없이 시공업체로부터 370만 원만 돌려받는 걸로 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차도. 경계석과 외벽 사이에 큰 금이 갔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갈라진 틈을 채운 실리콘마저도 떨어져 안쪽이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오래돼 보이지만 무려 15억 원을 들여 지하차도 성능 개선 공사를 끝낸 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된 곳입니다. 원인은 부실 공사였습니다. 설계대로라면 경계석과 외벽 사이를 콘크리트만으로 메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묻어나옵니다. 1년 가까이 통행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출근하면서 흙을 채우는 부분을 목격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철회하게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담당 구청인 분당구청은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소호를 시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시공하고 공사비를 환수하겠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분당구청은 지난 9월 공사비 가운데 370만 원만 환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칙대로라면 재시공을 위해 경계석을 다시 드러낸 뒤 기존 설계대로 경계석과 외벽 사이에 25cm 높이의 콘크리트를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재시공은 하지 않았고 일부 비용을 환수한 사실조차 뒤늦게 알렸습니다. 저 원재료가 싼 그 흙으로 해서 포장을 해놓고 그 위만 칠게만 살짝 이제 시멘트로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만 이제 덮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시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370만 원을 갖다가 환수하는 거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분당구청은 재시공이 까다로워 모래를 채우는 공정에 들어간 비용만 환수했다며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계석을 철거를 다시 해야 되고 현재 상태도 이제 구조적으로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시공보다는 환수하는 걸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계약에 따라 하자 보수가 가능한 기간인데도 극히 일부 비용만 돌려받은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하자 보수를 지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를 일부 금액 아주 극소한 금액을 환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그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 문제에 세금 낭비 논란까지 지자체의 허술한 사후 관리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벨라루스에 머물던 난민 수천 명이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 몰려들어 폴란드 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EU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난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벨라루스 국경지대 난민 캠프에 머물던 난민 수천 명이 현지 시각 15일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온 난민들은 폴란드가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난민이 철조망을 부수고 무단 입국을 시도하자 폴란드는 군을 동원해 이들을 막았습니다. 폴란드는 이 같은 난민들의 움직임 뒤에는 벨라루스 정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szystko dzieje się oczywiście pod nadzorem, pod czujnym okiem białoruskich służb, które, mówiąc krótko, nie reagują, pomagają. 유럽연합 EU 또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EU에 보복하기 위해 난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럽에 갈 수 있다는 거짓말로 난민들을 벨라루스로 불러들이고선 이들을 EU 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Das ist der Versuch eines autokratischen Regimes durch die Instrumentalisierung von Menschen, die unter ganz üblen, falschen Versprechungen.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 공항에서 수월하게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난민이 몰렸을 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규모 난민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유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벨라루스로 난민들을 실어 나른 항공사를 제재하기로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벨라루스와 함께 난민 사태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와 또 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도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세종과 광주, 전북과 대구는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다행히 낮 동안 안개와 먼지가 해소되고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은 6도, 대전 4.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중서부 지방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화상으로 열립니다. 타이완 문제로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 협력 등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0여 명으로 오늘 발표된 신규 환자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2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쇄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또다시 조사를 거부해서 수사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에다 만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까지 판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술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결국 숨졌는데 사건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때 발생했습니다. 요소수 불안에 유가 보조금마저 깎이면서 화물차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원과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대란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확진자보다 23명이 적지만 부산은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1,498명으로 81.2%, 비수도권이 346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워지면서 신규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현재 국민의 78%가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불가피하게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이 미접종자 비율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접종 완료율이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 대부분이 접종 완료자라면서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60대 이상 확진자의 규모가 커지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과 교사 3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네, 수능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코로나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주말. 검사 결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학생과 교사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다른 학교 학생 2명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학급 내 친구들 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 간의 전파가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대입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돼 지난 11일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3 수험생의 확진은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학생들은 지금 서귀포 남주고 그다음에 서귀포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접촉자들은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이렇게 분류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수능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해 수험생이 몰리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도 서귀포 지역 5개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의심 증상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전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위험도 지표를 오는 1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획 발동 권한을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절차를 거친 뒤 그 다음 날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에는 위중증 병상 가동률과 확진자 규모, 코로나19 양성률 등 여러 방역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잠시 뒤인 9시 45분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서 무역 협상, 핵 비확산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정상회담은 오늘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두 정상은 2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인사치레 정도였던 만큼 사전 준비를 통한 공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는 해외 순방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외교와 경제 관련 장관급 참모들이 모두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외교장관 간 전화 협의를 통해 의제와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상으로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 등의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외교장관 간 의제를 조율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먼저 최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타이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문제도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두 정상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성의 있는 협의와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중화민족 부흥의 방해자로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두 정상이 합의점보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영역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냈던데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설명 브리핑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극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보건 등 초국가적 이슈와 관련한 협력도 논의 대상이라고 한 만큼 이 부분에서는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내걸고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면서 정책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걷어들인 세금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겠다는 구상으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보유세 완화 카드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당장 부자 감세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려운 균형 발전에 많은 역할과 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예상한 반응이라며 민심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관련 내년 말고 올해 전 국민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자며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돈 뿌리기는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며 민생 경쟁도 벌였습니다. 부동산부터 민생 문제까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의 정책 대결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에 삭감한 재정당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종로구의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논성 현장을 찾아 지역화폐는 매우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내년 예산 복구는 물론 30조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찬바람 부는 어목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 보시라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일 청년 세대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젊은 기후활동가들을 만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신촌에서 청소년과 청년 기후활동가와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후 환경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도 밝힐 전망입니다. 선거대책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대1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신임 사무총장으로 현재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 사무총장은 후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 사무총장의 내정도에 따른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후보와 어제 이 대표와 40분가량 비공개로 회동한 뒤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선대위 구성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대위 출범 전까지는 조직 구성을 계속 논의하고 여러 사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만남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을 위한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재원 마련을 하는 방안을 두고선 불법이다 아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67.9%, 10명 중에 7명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걱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정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거쳤습니다. 그 훨씬 더 많이 거친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정부가 재정당국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일괄유예, 이거는 불법이에요.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서 결정하라, 불법을 방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고 이게 불법이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고요. 이게 올해 처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이걸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 세금을 납부를 유예해주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윗선 개입과 로비 의혹을 밝히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료를 꼭 일주일 앞두고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오전에는 남 변호사 대학 후배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구속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범관계인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뇌물 혐의와 당시 성남시 윗선거의 연결고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또다시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갈 길 바쁜 수사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는 소식입니다. 특히 김 씨는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 김 씨가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 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히 움직였다고 적었지만 최윤길 전 의장 등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조사할 거라는 원론적인 말만 전했는데 결국 정영학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로비를 받았다고 인정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물증 없이 진술만 들어봐야 얻을 게 없는 만큼 소환 조사가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검찰 안에서도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려면 사전 수사부터 충분히 돼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내부 홍역도 치렀던 수사팀원들은 일단 확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밖으론 특검 도입론도 마주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22일까지 써야 하는 구속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적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11억 5천여만 원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 5,200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차명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을 포함해 8억 원어치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 당시 울산시장이자 사건의 고발인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고 피고인인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꾸민 제1의 고발 사주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입니다.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이거 반드시 밝혀내서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울 것입니다. 정치, 검찰과 국힘당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제1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이 검찰권 남용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다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벌써 3번째인데 핵심적인 물증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사건에 대해 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줄지어 대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대검 12층에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과거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근무했던 사무실로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투입된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으로 포렌식 장비 여러 대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 압수수색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알려진 것만 3차례, 수사정보 담당관실도 이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법원이 이유 없이 같은 장소나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뭔가 결정적인 추가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특히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 지시와 실제 실행을 맡았던 성명불상의 인물들을 일부 특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장모 대응 문건까지 사실상 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장모 문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윤 후보나 손 검사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을 거친 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4건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 감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부속실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라 내년 대선 시기와 맞물려 공수처 수사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최근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을 겨냥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된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 사건 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전 장관 등의 범죄 사실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두 기록은 일체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담당관실의 요구는 법무부가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감찰하려 한 것이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권 회장은 호재성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00개 요소수 거점 주유소의 재고 현황이 이르면 오늘부터 하루 2번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통해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에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또 다른 자원 품귀 현상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은 요즘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주유소에 기름인지 모른다고, 요소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뭐 차 밀린 데 가면은 한번 차들 꽉 밀린 데 가면 요소수가 나오는 거야.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끊겼다고. 거점 주유소 100곳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는 등 중국발 요소수 대란 수습책이 진행 중이지만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탄을 이용하는 요소 산업이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핵심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요소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맞물린 탄소 중립이라는 지구촌의 화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이어져
통상 이슈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출연이 사실은 실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에너지의 국제 통상 규범 규율에서 일대 전기가 되는 것이죠. 수출의 한 축인 자동차 업계의 경우 최근 차 핵심 부품인 마그네슘 재고가 넉넉지 않아 제2의 요소수 사태로 진행될까 걱정이 큽니다.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중국이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원 수입도 문제지만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을 합한 에너지 자원 수입액은 지난달 132억 3,3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8.3%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13.9%나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수입액 증가는 무역 수지에 직격탄을 날려 1년 전에 비해 무려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동발 에너지 무기화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7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800조 원에 달합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매달 6 내지 7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려스러운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세계 37개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홍콩의 92.0%, 영국 89.4%, 미국 79.2%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1년 만에 6%포인트나 상승한 결과로 오름폭도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 빚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돼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대출 옥죄기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같은 가계부채 공급 조절도 중요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이나 자산시장의 머니게임 양상과 같은 가계부채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이 보다 더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 명 가운데 810만 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 8천 원씩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캐시백 지급 대상자 810만 명 가운데 169만 명은 월 지급 한도의 10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했습니다. 네,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상당 부분을 철거하거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해서 사선을 잘려나간 듯한 모양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모습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삼국시대에 지어진 백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납토성 경관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아예 한쪽이 잘려나간 듯 지어졌습니다. 풍납토성 경계선 7.5m 위에서 27.5도로 가상의 사선을 긋습니다. 그 밑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문화재 보호 규정에 맞춰 건물을 설계한 덕에 큰 문제 없이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부 설계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20m 정도로 제한하거나 장릉 뒤편 산 능선 고도에 맞추는 방안, 그리고 최대로 양보해 주변 아파트 정도 높이로 설정하는 방안 등 3가지입니다. 건설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20층까지 지어놓은 아파트 일부 층을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어서 지금 20층까지 다 골조를 다 지어놨는데 여기서 3개 층만 삭제하는 거는 안전 문제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도 생깁니다. 3분의 1가량이 아예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철거 대신 나무를 심어 왕릉에서 아파트가 안 보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50m가 넘는 나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대로 가면 김포 왕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 40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하고 아파트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 운영사에 내린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27일 낮부터 무료 통행으로 전환한 일산대교는 오늘 18일 0시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서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불법 영업도 모자라 만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판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주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결국 숨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도로, 술에 취한 남성이 무단 횡단해 비틀거립니다. 곧이어 주변에 차 한 대가 정차하고 남성 2명이 술 취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유흥주점 호객꾼입니다. 이들을 따라간 40대 남성 A씨가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지하 유흥주점. 그런데 이튿날 A씨는 주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342%, 사인은 과도한 음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유흥주점 운영자와 호객꾼, 웨이터와 여성 접객원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 지역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이었고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한 겁니다. 특히 이들은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를 팔았고 술값 역시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싼 양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싼 양주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술이 챘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그 술을 매기는 거예요. 수사 결과 숨진 A씨 외에도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3명. 해당 유흥업소는 만취한 행인을 데려와 가짜 양주를 파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운영주 한 명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또 도주한 유흥주점 공동 운영자 한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중앙고속도로 영주 방면 북단양 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개를 SUV 차량 적재함에 매단 채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차량에 매달린 개는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들을 노려 대출이나 투자를 안내하면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맘카페에 남긴 개인 연락처가 표적이 됐는데 600명이 넘게 당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곳은 사기 피의자 A씨 집입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카페 목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과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차린 A씨 일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회원이 남긴 연락처를 자동으로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연락처로 대출 안내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챘는데 이른바 맘카페 회원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데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불화를 두려워해서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리고 일당은 SNS로도 유명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로 다양한 후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중에서도 잃었다, 손해를 봤다라는 내용도 없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남성이 이른바 몸캠 피싱을 일당에게 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외국에서 도피 중인 주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어젯밤 9시 50분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한 도로에서 순천 방향으로 주행하던 1톤 트럭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2명은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 대부분 크게 다친 만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범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번에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서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합니다. 그러다 같이 움직이며 차선을 변경하는 흰색 SUV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고 화면. 이번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좌회전하며 차선을 바꾸는 순간 해당 차선에서 뒤따르던 SUV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일상적인 접촉사고 같지만 둘 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법규를 어기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101차례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87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조직폭력배 20여 명이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사고 처리 과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도 여럿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족같이 생겼더라고. 아유, 그냥 문신됐고 막. 아우, 그래갖고서 뭐 잘못했다고 하면 그 내가 손해불이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다 물어줬지요, 뭘. 경찰은 그러나 상납행위 등 폭력 조직이 직접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도록 각 보험회사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추위가 풀리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이맘때 가을보다 기온이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동안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은 4.6도, 대구 3.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울 낮 기온은 13도, 대전 16도, 부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보면 2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주요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후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역시 1위였습니다. 신문은 이런 원인으로 빚을 내 집 사는 사람이 늘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 제설용 염화칼슘도 심상치 않습니다. 염화칼슘 역시 국내 생산은 없고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인데 중국산 염화칼슘 수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 치료를 늘리면서 보험금 지급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입원 날짜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만 재택 치료자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확진자들은 재택 치료에 동의한데 배신감이 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의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적거나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지만 이번 추첨 물량 확대로 고소득 무자본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6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으로 반수생이 늘어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고3 수험 기간 온전한 학습 여건을 보장받지 못했고 대학 진학 후 원격 수업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재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키워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5개 회사의 백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독감,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에서 오래 활용된 유전자 제조업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2번 접종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 생산과 상업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식약처는 3중 자문을 거쳐 노바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추가 접종을 받게 돼 있죠. 정부가 이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 간격은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와 돌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보다 더 단축할 수도 있는데요. 권덕철 장관은 얀센 추가 접종도 2개월 간격으로 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조정 방안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KT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도 승리하며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KT 2연승입니다. KT는 어제 열린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두산을 6대1로 꺾었습니다. 선발 투수 소영준이 연속 볼넷을 허용하며 출발은 불안했지만 KT 베테랑들이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고참들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저 또한 또 수비로 그렇게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또 저희 고참들이 다 힘 합쳐갖고 잘한 것 같습니다. KT와 두산은 내일 오후 한국 시리즈 3차전을 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모두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최다 팬 부문까지 4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베스트 팝 부문에선 에드시런, 두아리파, 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꺾고 올해 처음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도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현재 시간 21일 다시 한번 BTS의 이름이 불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23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1,498명으로 81.2%, 비수도권이 346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서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기준이 모레 발표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 다양한 지표가 기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는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4주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검토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비상계획은 단순히 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나 그것만을 국한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비상계획에 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기준이 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핵심 지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꼽았는데 이외에도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치명률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지표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위험도가 집중된 영역에 맞게 맞춤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이 커졌다면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고 전체 확진자 규모가 문제라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 개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거리두기 체계에서처럼 단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조치하는 방식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40대 연령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효과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자 일단 부스터샷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50세 이상이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면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부스터샷의 감염 예방 효과가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93.1%, 화이자는 94%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연령층에도 자신 있게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ince the booster doses began to be rolled out in people aged 50 and over from September, we have identified no new safety concerns.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안팎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 감염이 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빠른 겨울을 앞둔 시점이어서 추가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We can massively reduce the worry about hospitalization and death due to COVID at Christmas and for the rest of this winter for literally millions of peopl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에서 감염자가 쏟아지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아직은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lways a risk that a blizzard could come from the east again as the months get colder. The best protection for our country is for everybody to go forward and get their booster. 미국 연방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스터샷 연령층을 50대로 확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프랑스가 현지 시간 15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다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조인 겁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 13일부터 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과 정부를 동시에 질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걸 두고는 만행에 가깝다, 탁상 행정이 걱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주말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한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성 비례정당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 놓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현장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당과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잇따른 질책성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 후보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띄우고도 집권 여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지자들 목소리가 커진 게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 사격하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즉각 반영하는 등 입법과 예산으로 후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정 비판은 정기국회 기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정책 능력을 입증하려는 이 후보의 예산과 입법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연일 청년 세대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젊은 기후활동가들을 만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신촌에서 청소년과 청년 기후활동가와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후 환경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도 밝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김 전 위원장은 도와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위 논의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는 당직 인사를 놓고 갈등이 드러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 기념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한껏 띄우며 공개적으로 역할을 요청했고 이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른바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김 전 위원장을 거듭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김 전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자금 고간지기인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교체하자는 윤 후보 측 물밑 요구가 나오자 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고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조찬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더욱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된 겁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윤 후보가 비공개 긴급 회동을 요청해 40분 동안 이 대표와 면담하며 의견 좁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호사관이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어떤 이견, 특정 인물에 대한 이견, 특정 직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캠프 규모에 이어 인선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선대위 출범 전까지는 조직 구성을 계속 논의하고 여러 사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만남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 이 사건 고발 1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된 건데요. 최악의 선거 범죄라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피고인석에선 송철호 울산시장 등은 야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된 지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시장직을 두고 경쟁하던 전 울산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이 사건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던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선거 개입의 피해자로 지칭하며 특히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입니다.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법정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찰의 표적 수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김기현 측근 비리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와 미션을 받았구나 짐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표에 앞서 증인석에선 울산시장 전 비서실장 박모 씨도 선거 석 달 전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작전과 같이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석에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은 경찰이 토착 부패 비리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도리어 김 원내대표가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검찰과 국힘당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제1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이 검찰권 남용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송철호 시장 등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 원내대표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하도록 하거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2년 가까이 공전하던 재판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면서 비로소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20일에 다시 나와 남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15명에 증인도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 내년 3월 대선 전에 1심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다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벌써 세 번째로 많은 인력까지 투입했는데 뭔가 핵심적인 물증이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줄지어 대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대검 12층에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과거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근무했던 사무실로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투입된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으로 포렌식 장비 여러 대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 압수수색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알려진 것만 3차례, 수사정보 담당관실도 이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법원이 이유 없이 같은 장소나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뭔가 결정적인 추가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특히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 지시와 실제 실행을 맡았던 성명불상의 인물들을 일부 특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장모 대응 문건까지 사실상 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장모 문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윤 후보나 손 검사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을 거친 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4건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 감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부속실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라 내년 대선 시기와 맞물려 공수처 수사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이라크와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을 치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37계단 낮은 72위 이라크를 상대로 카타르 도하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라크는 과거 한국을 이끌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휘하는 팀으로 최종 예선 첫 경기 때 우리와 득점 없이 비겼던 복병입니다. 네, 월드컵 최종 예선은 사령탑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늘 우여곡절이 많았던 관문입니다. 5차전까지 반환점을 돈 이번 벤투호는 어떤지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당한 충격적인 패배. 우리 축구가 33년 만에 카타르에 진 이른바 도하 참사. 직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은 걸음걸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최장수 사령탑 슈틸리케 감독이 짐을 쌌고 배턴을 이어받은 신태용 감독은 마지막 2경기에서 힘겨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골득실에서 딱 한 골 앞선 조 2위로 다소 머쓱하게 9회 연속 월드컵 티켓을 땄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첩첩산중 조광래 감독을 경질하고 최강희 감독이 원포인트 사령탑으로 벼랑 끝 승부를 치른 끝에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마음 졸았던 직전 2 대회와 비교하면 이번 벤투호는 한결 느긋합니다. 5경기 무패, 조 2위로 최종 예선 반환점을 돌았고 3위와는 승점 6점 차로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우리와 이란, 절대 양강이 큰 이변 없이 순항하는 겁니다. 저희만의 또 색깔이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플레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그 전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이라크도 잡는다면 조 2위까지 직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물론 내년에도 3차례 힘겨운 중동 원정에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인 이란과의 안방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최종 예선만 3번째인 캡틴 손흥민은 월드컵 진출은 당연하고 최고의 결과를 꿈꾸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가는 게 당연히 목표지만 최종 예선을 정말 잘 치르고 싶거든요.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령탑의 무덤으로 불린 최종 예선 흑역사를 딛고 벤투호, 손흥민과 아이들이 카타르행 꽃길만 걸을지 오늘 짜정 이라크전이 분수령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는 있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1도가량 낮아졌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온 13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와 또 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에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세종과 광주, 전북과 대구는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안개와 먼지가 해소되고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도, 대전 4.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없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보면 2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주요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코로나 이후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역시 1위였습니다. 신문은 이런 원인으로 빚을 내 집 사는 사람이 늘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 제설용 염화칼슘도 심상치 않습니다. 염화칼슘 역시 국내 생산은 없고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인데 중국산 염화칼슘 수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 치료를 늘리면서 보험금 지급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입원 날짜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만 재택 치료자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에 동의한데 배신감이 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의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적거나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지만 이번 추첨 물량 확대로 고소득 무자본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6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으로 반수생이 늘어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고3 수험 기간 온전한 학습 여건을 보장받지 못했고 대학 진학 후 원격 수업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재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은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